조선 중기 한양 성북동 작은 마을에 겁쟁이로 소문난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개 짖는 소리에도 놀라고 아내의 목소리에도 움찔했으며 심지어 동네 아이들에게까지 놀림을 받는 한심한 사내였죠. 하지만 그날 밤 20명의 산적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그 겁쟁이 남자가 허리춤에 낡은 칼을 천천히 뽑아들었고 달빛 아래 펼쳐진 그의 검술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설마 그 전설의 검객?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북동 마을은 한양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00여 호 남짓한 집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한양에 나가 품팔이를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죠. 이 마을에 강무진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45 정도로 보였고 키는 작달막했으며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언제나 창백했고 눈빛은 늘 불안해 보였죠. 마을 사람들은 강무진을 겁쟁이 강씨라고 불렀습니다. 뒤에서는 더 심한 별명들도 있었죠. 쥐보다 못한 놈,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허수아비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강무진은 지나칠 정도로 겁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던 강무진은 갑자기 나타난 개에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온 순한 개였는데 말이죠. 어휴, 저 양반 또 그러네. 우물가에 있던 아낙네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걔한테 그렇게 놀랄 수가 있나? 장정이라는 사람이. 장정은 무슨. 저 양반 팔뚝 좀 보세요. 우리 10살짜리 아들보다 가늘어요. 강무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주워들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죠. 강무진의 아내 박씨 부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강무진이 겁쟁이라는 소문이 퍼진 뒤로는 온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죠. 밭일은 물론이고 장작을 패고 지붕을 고치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도와주릴까? 강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됐어요. 당신이 하면 더 일이 커져요. 저번에 장작 팰 때 도끼 놓친 것 잊었어요? 하마터면 내 발등 찍을 뻔했잖아요.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강무진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더욱 굽어 보였죠. 마을의 젊은이들은 강무진을 놀리는 것을 일종의 놀이처럼 여겼습니다. 강영감, 저기 호랑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강무진이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면 젊은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아직도 그 수작에 속네. 여기가 한양 근교인데 호랑이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순진하시기도 하지. 심지어 아이들까지 강무진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강무진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신용을 하면 강무진은 진짜로 뒤로 물러나며 손을 내저었죠. 얘야, 그러지 마라. 아저씨가 뭘 잘못했니? 하하, 겁쟁이 아저씨. 아이는 깔깔거리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집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방 벽에는 오래되고 낡은 칼 한 자루가 걸려 있었습니다. 칼집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칼자루는 세월에 닳아 색이 바랬죠. 박씨 부인은 여러 번 그 칼을 치우려 했습니다. 여보, 이 낡은 칼은 좀 버려요. 쓸데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그때마다 강무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발 그건 그대로 두구려.
박 씨 부인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모든 일에 순종적이던 남편이 유일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바로 그 칼이었죠. 대체 저 칼이 뭐길래? 박 씨 부인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물건에 대한 남편의 이상한 집착이려니 생각했죠. 강무진은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 칼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칼을 빼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아무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강무진은 마을에서 가장 한심한 남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겁쟁이 남자의 몸속에 어떤 과거가 잠들어 있는지, 그의 손이 한때 조선 팔도를 떨게 만들었던 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 과거가 깨어날 운명이었다는 것을. 25년의 침묵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초가을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각이었죠.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적이다. 산적들이 쳐들어왔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죠. 산적은 모두 20명이었습니다. 각자 칼과 창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천으로 가리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는 유독 크고 우람했는데 큰 도끼를 들고 있었죠. 다들 밖으로 나와. 재물을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두목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고 남자들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죠. 마을의 이장인 김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사꾼들이요. 줄 것이 별로 없소이다. 시끄러워. 산적 두목이 김영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김영감은 땅바닥에 나뒹굴었죠. 노인네 주제에 말이 많군. 너희 같은 놈들이 숨겨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를 줄 아나? 어서 내놓지 못할까? 산적들이 집집마다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마루를 뜯어내고 온갖 곳을 뒤지며 재물을 찾았죠. 한 산적이 젊은 부녀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예쁜 아가씨는 우리가 데려가야겠군. 안 돼요. 제발. 여인의 남편이 달려들었지만 산적의 칼자루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강무진은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저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강무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나도 모르겠소. 우리는 그냥 여기 숨어 있읍시다. 숨어 있자고요? 저 사람들이 집집마다 뒤지는데요. 곧 여기도 올 거예요. 그때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숨겨둔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산적에게 맞고 있었던 것이죠. 제발 살려주시오. 할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뭔가 해야 해요. 이장님도 맞고 김서방도 쓰러졌어요. 저 할머니는 평생 우리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강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하오. 나는 싸움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저 사람들은 칼로 무장하고 있어. 그럼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죽어가는데? 박 씨 부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집 문이 발로 차였습니다. 이 집에는 누가 있나?
산적 두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무진은 벌벌 떨며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산적들이 비웃었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다들 그렇게 말하지. 어디 두고 보자고. 그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불을 찢고 장롱을 열었죠. 한 산적이 벽에 걸린 낡은 칼을 발견했습니다. 오, 이건 뭐야? 칼이네. 고물이긴 한데. 그가 칼을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강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산적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뭐, 이 겁쟁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그는 칼을 집어들고 칼집을 벗겼습니다. 하지만 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칼집에 있었던 탓에 칼과 칼집이 붙어버린 것이죠. 뭐야 이거? 녹슬어서 안 빠지잖아. 이런 고물을. 산적이 칼을 바닥에 내던지려는 순간 그만두시오. 강무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림이 사라졌죠. 산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그는 칼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칼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마루에 떨어졌죠. 그 순간 강무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칼을 향해 뻗어졌죠. 박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무진의 손가락이 칼자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산적들은 웃음을 멈췄고 박씨 부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무진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칼자루를 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이 그의 손에 완벽하게 맞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오랜 친구가 재회한 것처럼. 강무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굽었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산적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겁쟁이가 칼을 들면 뭐가 달라지냐? 어디 한번 빼봐라. 녹슬어서 안 빠질 텐데.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자루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세월이 만든 녹과 먼지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던 힘. 칼이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쇳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칼이 완전히 뽑혔습니다.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었습니다. 25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칼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칼날에 비친 것은 더 이상 겁쟁이 강무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가 기억하는 그 사람. 산적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강무진이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나가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산적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하지만 그의 칼이 강무진에게 닿기도 전에 번개가 번쩍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산적의 칼이 공중에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깨끗한 단면과 함께 산적은 자신의 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강무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나가주시오. 두 산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산적 두목은 두 부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뭐, 겁쟁이가 칼을 들었다고? 그래서 너희 둘이 도망쳤단 말이냐? 두목님,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뭔가 다릅니다. 눈빛이 시끄러워. 두목이 부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겁쟁이 하나 때문에 쫄아서 도망치다니. 내가 직접 가서 그놈의 목을 따오마. 두목은 도끼를 들고 강무진의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나머지 산적들도 그를 따랐죠.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뒤따라왔습니다. 강무진은 이미 집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는 강무진이 아니었습니다. 굽었던 어깨는 펴져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이상한 평정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 사람이 강무진 맞아?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박 씨 부인도 남편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 겁쟁이가 용기를 냈구나. 좋아. 그럼 내가 그 용기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시험해보지. 그는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도끼는 거대했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도끼를 휘두르기만 해도 힘에 부칠 정도였죠. 죽어라. 두목이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무진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 서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도끼가 내려치는 위치에 없었습니다. 도끼가 땅을 내리쳤습니다. 흙이 튀었죠. 두목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무진은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칼은 여전히 칼집에 든 것처럼 낮게 들고 있었죠. 뭐야? 두목이 다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크게 휘둘렀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끼는 허공을 갈랐고 강무진은 이미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아. 산적 두목은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3번, 4번, 5번을 휘둘렀지만 강무진은 단 한 번도 그의 공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무진은 한 발짝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조금씩 몸을 틀 뿐인데 모든 공격이 빗나갔죠. 두목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강무진을 노려봤죠. 너, 대체 누구냐?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두목이 이를 갈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야들아, 모두 덤벼라. 20명의 산적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산적의 칼이 날아왔습니다. 강무진의 칼이 가볍게 그것을 쳐냈습니다. 산적의 칼이 손에서 떨어졌죠. 다른 산적이 창을 찔러왔습니다. 강무진은 몸을 비틀었고 창은 그의 옷자락만 스쳤습니다. 그의 칼이 창대를 가볍게 쳤고 창대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3명의 산적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강무진의 칼이 한 번 번쩍였습니다. 3사람의 칼이 모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3개의 칼을 쳐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무슨...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 실제로 강무진의 움직임은 춤과 비슷했습니다. 우아하고 흐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우아함 속에는 절대적인 효율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모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무기를 부러뜨리고 때로는 옷자락을 베어 위협했지만 사람을 베지는 않았죠. 10명이 쓰러졌습니다. 아니, 쓰러진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잃고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15명이 물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적 두목뿐이었습니다. 두목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은 대체. 강무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칼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묻지 않았죠.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무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이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두목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무진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만약 다시 이 마을에 나타난다면 그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두목의 도끼자루에 세로로 금이 갔습니다. 정확히 반으로 쪼개지는 금이었죠. 도끼가 두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두목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나머지 산적들도 황급히 뒤를 따랐죠. 그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명씩 마을 사람들이 강무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서방,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검술은 대체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혹시?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전 조선 팔도를 떨게 했던 검객이 있었소. 단 한 번의 싸움에서 50명의 왜구를 물리쳤다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모두가 강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다시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는 비틀거렸고 박씨 부인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강무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하오. 20년 동안 숨겨서.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었지만 강무진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무진의 허리춤에 있는 칼. 그 칼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사흘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강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김영감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서방.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소만. 강무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강무진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게 제 이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검술은. 강무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요.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본명은 강무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죠.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귀신검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귀신검, 그 전설이 정말 그분이셨단 말이오?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무관이셨고 할아버지도 무관이셨죠. 하지만 저는 관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검에만 미쳐 있었어요. 그의 눈에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15살 때 이미 어른들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17살 때는 한양에서 열린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게 귀신검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빠르고 정확하다고요. 박씨 부인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강무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25살 때 남해안에 왜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조정에서 군사를 보냈지만 왜구들은 교활했죠. 그들은 작은 무리로 나뉘어 백성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때 저도 자원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마을에 50명의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조선 군사들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 마을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50명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40명을 죽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제 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무진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피로 물든 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손. 그날 이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을 텐데 조정에서는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포상을 내렸고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이 작은 마을로 왔죠. 박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겁쟁이처럼 살았던 거예요?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겁쟁이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야 칼을 들 일이 없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놀려도 젊은이들이 저를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칼을 드셨소. 왜죠? 강무진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웃이 맞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겁쟁이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25년 전 적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들의 무기만 부쉈고 겁만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에 그제야 알았습니다. 칼은 죽이는 도구만이 아니라 지키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김영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서방,
아니, 강대여.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소.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쟁이라고 놀렸습니다. 한심하다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었소.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강무진을 가장 많이 놀렸던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가 깊이 절했습니다. 강무진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저야말로 진실을 숨기고 살아서 미안하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강무진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강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씨 부인이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그리고 지금도요. 강무진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숨겨서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소. 비록 겁쟁이로 살았지만 당신 곁에서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게 내게는 진짜 용기였소.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산적을 물리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강무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이기도 했죠. 사람들은 강무진에게 술을 권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를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무진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가끔 자신의 옛날 무용담을 들려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화려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검을 배웠는지, 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랜 동안 칼을 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것임을. 그 사건 이후 강무진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깨를 펼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젊은이들이 강무진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앞서 강무진을 놀렸던 청년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강 어르신,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저희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강무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술을? 네.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시 산적이 온다면, 아니, 다른 위험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젊은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검은 위험한 것이네. 함부로 가르칠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보여주셨잖습니까?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데도 쓸 수 있다는 것을요. 청년의 말에 강무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하지만 조건이 있네.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첫째, 검은 절대 먼저 뽑지 않는다. 오직 지킬 때만 쓴다. 둘째,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검을 휘두르지 않는다. 셋째, 자만하지 않는다. 검술이 늘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무진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지. 새벽 일찍 뒷산으로 모이게. 젊은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무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젊은이들과 함께 뒷산으로 올라가 검술을 가르쳤죠.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검술 교육과 달랐습니다. 검을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첫날 강무진은 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상을 시켰죠. 왜 검을 배우려 하는가? 강해지기 위해서인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인가? 젊은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맞네. 그 마음을 잊지 말게. 검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마음을 잃으면 그것은 그저 살인술일 뿐이야. 한 달이 지나자 젊은이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혈기왕성하고 거칠었던 그들이 차분해졌죠. 말수가 줄어들었고 행동이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검술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진은 화려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본을 철저히 익히게 했죠. 검술의 99%는 기본이네. 화려한 기술은 1%에 불과해. 하지만 어르신의 검술은 그렇게 화려했는데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강무진이 웃었습니다. 그게 다 기본이었네. 다만 기본을 완벽하게 익히면 그것이 화려해 보일 뿐이지. 그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기본 베기, 기본 찌르기, 기본 막기. 하지만 그의 손에서 펼쳐지는 기본은 예술이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바람처럼 빨랐으며 바위처럼 견고했죠. 보게나. 모든 동작에는 이유가 있네. 필요 없는 움직임은 단 하나도 없어. 젊은이들은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기본을 익혔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수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것도 수련이네. 검은 언제든 들어야 할 수 있으니까. 강무진은 제자들과 함께 눈 속에서 수련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검술은 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우리가 평생 수련해도 어르신만큼 될 수 있을까요? 강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검술은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자네들의 마음이지. 마음이요? 그래. 나는 25년 동안 검을 버렸네. 하지만 진짜 검은 여기에 있었어. 그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손에 든 칼이 아니라 마음의 칼. 그것이 진짜 검이네.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 약한 자를 지키겠다는 마음, 자만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검술이야.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봄이 왔습니다. 1년의 수련 끝에 제자들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중재했기 때문이죠.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화로 풀읍시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검술을 배운 사람의, 하지만 검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의 무게였죠. 어느 봄날 저녁 강무진은 집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강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25년 동안 겁쟁이로 살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 그리고 당신을 만났고 이 마을에서 평화를 찾았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 거죠? 물론이요. 여기가 내 집이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니까. 그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마을 잔치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강무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세. 마을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이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강무진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강어르신, 우리의 은인. 아이들이 달려와 강무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검술 가르쳐 주세요. 강무진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좀 더 크면 가르쳐 주마. 하지만 먼저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해. 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흥에 겨운 행복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 떠올랐습니다. 강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평화구나. 검으로 이룬 명성도 화려한 승리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무진은 자신의 방을 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 칼, 먼지만 쌓였던 칼. 하지만 이제 그 칼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으로,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로. 강무진이 칼을 내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미안했네. 너를 외면해서.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원했던 것도 이것이었겠지. 생명을 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 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강무진은 미소 지으며 칼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집들을 어루만지고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무진의 집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축복하듯이. 겁쟁이였던 남자. 하지만 진정한 용기를 찾은 남자. 조선 제1검이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마을 사람.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강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